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요즘에 중고 물품 거래하는 앱이라고 하나요? 온라인 장터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주로 하는 데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 아이를 팔겠다. 입양해 가라.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당근 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당근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16일 오후 6시 30분경에 그 당근 마켓 사이트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그 당근 어플 사이트가 그 지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구 표시에 있는 걸로 올라온 게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그리고 아이가 자는 사진 2장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에서요, 제주도. 예, 서귀포. 예. 그냥 지역별로 나오거든 그게요. 그래서 사진 2장하고 2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트를 본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당근 마켓 신고를 한 거고 네. 아마 한 4분 후에 신고가 들어갔고 또 4분의 정도에는 게시물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맞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는 36주는 아니고 한 3일 정도 된 아이인데 예. 진짜 아이가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출생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그 당근 마켓에 판매 거래. 그러니까 입양이 좀 힘들었는지 몰라도 거래한다고 올렸다는 거는 이게 전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올린 건 맞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이 그렇죠. 미혼모 네네.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상태이고 입양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그 상태 같아요. 어떻게 났을까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뭐 저간의 여러 사정이야 예. 개인사지만은 문제는 개인사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이를 이런 마켓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건 어떤 거는 도덕적 비난은 뭐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얘기가 이제 본인 얘기가 뭐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서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네. 아무래도 본인의 지금의 상황 그리고 분명히 아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주변의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가 아이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아동학대 형태죠.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분노를 자기 자녀한테 풀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것에 반영될 수도 있겠군요. 반영됐죠. 네. 여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 물품은 물건 같은 걸 파는 건데 사람을 지금은 판매에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두려움도 있고 뭐 화난 것도 있다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키우기 힘들고 또 입양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화나서 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삭제를 하긴 했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먹었을까? 자기가 출생한 아이를 이런 중고 물품 거래처에 올린다는 생각한 자체가 네네. 이 자체가 나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인지 또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것들이 뭐 있었던 건지 여러 가지 판단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의학적인 판단은 의사님께 하시겠지만은 저간의 앞뒤 사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아이를 낳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패닉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좀 좋게 생각하면 패닉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이 없었나. 이런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죠.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이럽니까? 지금 아이하고 어머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예. 그 이제 미혼모는 이제 미혼모 지원센터 입소를 시켰고 예. 아이는 제주도 내 보육시설에 이제 입양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주시 원 지사도 그 아이 이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사실 비난만 할 게 아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지금 입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이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치료 같은 것들도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을 단지 어떤 범죄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네. 어떤 어려운 때에 이런 뭐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여러 심리적인 어떤 자기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심리치료는 최소한 몇 달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들 보면서 이제 아이 엄마에 대한 비난들이 이런 건 많이 있어요. 비난 받아야 되죠. 근데 아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아이 아빠라고 하는 게 인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누가 아빠인지를 확인을 해야 법적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분명히 그건 바로 확인되는 건데 네. 아버지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건 법적 인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해 갖고 이런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네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이 아빠가 이제 엄마가 저 사람이 아이 아빠라고 얘기해도 예. 난 아니다라고 하면은 법적 절차가 부인해버리면 그렇죠. 강제로 DNA를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지 과정이 길고 어떻게 보면 강제 절차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볼 땐 아기 아빠라고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네. 아기 아빠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유아를 양육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거든요. 예, 그걸 예. 방기했다, 유기했다 그러면은 아동복지상 처벌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 맞다나 누군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모 미혼모에 대해서만큼 아동복지법으로 이건을 조사할 거예요. 하지만 아기 아빠가 정말 알고 했는지 예. 아니면 고의를 가지고 유기했는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법률 적용해가지고 좀 나날시 얻는 거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절차가 좀 많이 걸립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의 탄생 많이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황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기본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우리가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회적 양육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좀 좁게 보면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조금 너무 좀 촘촘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뭐 중학생,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유기했다. 그래서 뭐 입건됐다. 이런 거 간간히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그래 나타날까? 그럼 분명히 뭐가 촘촘한 어떤 구멍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양육 절차에 대한 부분, 입양 특례법상의 그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 생활하다가 이런 그 아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어쨌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에 미혼모가 이제 시설에 몰래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방치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판매한다고 올리는 건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아기 아빠가 과연 양육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라든가 재산 분할을 하지만 이건 이혼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기 아빠가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양육비를 안 준다 해서 처벌하기 힘들 것 같고 본인의 이제 뭐 민사적으로는 아니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묻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근무하면서도 아기를 이렇게 방치한 경우는 있었는데 판매한다고 이렇게 올린 경우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한 16, 17세 정도 아이들이 집단 생활해요? 숙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유기를 했는데 네. 그 여자 아이죠. 근데 이걸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력해 갖고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그 아이, 그 여자 아이를 그냥 두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될까봐 네. 이제 다른 쪽으로 빼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사실 좀 많이 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닥뜨린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돼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 현장 경찰들은 이게 눈에 밟히니까 그런 아이들이 하나라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하지만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별 이 온라인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이게 상당히 인기라고 들었어요. 두 분도 하세요? 예, 저는 당근마켓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당근마켓이 한 1,000만 명 정도 가입됐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전화번호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닉네임 저는 이제 광화음은 김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진만 올리게 되면은 가입이 되거든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곡동이면 마곡동 주변의 동네가 다 뜹니다. 그러니까 50만 오늘 보니까 57만 명이 들어왔던데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아까 서귀표 말씀하셨죠? 그럼 서귀포 사람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게 쉬운데 요거를 제가 이제 뭐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 인기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당근 마켓에서 사실은 이 모니터링을 좀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한다고 뭐 러닝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로 해서 이미지 활성화해서 추적을 하는데 악의를 판단하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 없다 보니까 이게 미리 검색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 이용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화면을 자주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약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만 맡겨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 거 아닌가. 요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과는 그런 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게 성매매 제한 채팅이라든가 사실은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한 거를 그 이름 그대로 올리지는 않죠. 그렇겠죠. 어떤 음절을 분절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의미는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AI가 잡아내기 너무 어렵고 특수기호라든가 암호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걸러지지 않는 메시지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갈 수 오히려 있는데 그게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을 판다든가 아니면 사실 여러 가지 폭발물이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이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명히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근데 만약에 손 놓고 있다. 이건 분명히 이 마켓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거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인터넷 사기도 많이 나타나죠. 사기는 되지만 그 인터넷 거래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아니면 가짜 이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근 마켓에서 뭐 실수는 있었지만은 걸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광화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좀 다시 뉴스들이 나와서 이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N번방의 뭐 주동자, 주모자, 뭐 제2, 제3의 운영자들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서로가 공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밝혀야 된다. 추적해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직업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추적은 좀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교사, 초등학교 교사, 뭐 또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 이제 사실 저나 팀장님은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성범죄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구 비율로 보면은 여기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수십 년간 축적했던 데이터를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감사 한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께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아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미 여기 참여한 사람들 범죄자들은 현직 교사 공정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있었고 지금 처벌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수사 재판 중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현직에서 배제됐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학교의 아이들이 아니면 학부모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 이 N번방, 박사방 이런 데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은 발칵 뒤집히는데요. 근데 알려줘야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 한참 뒤에 알려졌다. 그저 그 중간에 어떤 피해라는 게 생겼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라든가 경찰청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 신원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분들은 그 성적침을 만든 게 아니고 네. 거기에 가입을 해서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 뭐 어느 정도의 인과가 나왔는데 충남 아산 고등학교 교사가 그 방이 그 획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입해서 210개 정도의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흑악관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125개를 다운받았대요. 또 한 분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 근거가 다 있네요 지금. 네. 연금방에 이제 20만 원을 넣고 드라이브 링크를 한 거고 또 마지막에 인천초등의 기간제 교사. 이 사람 박사방에 들어가지고 청소년 음란물을 갖다 봤는데 네. 이 중에서 그 아까 말한 그 3명은 직위해제를 시켰고 직위해제 시켰고 기간제 교사는 미리 퇴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우리가 통보를 하거든요. 예. 학교에 통보하겠죠. 근데 그 전에 기간제 교사는 퇴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직위회자라는 교사의 직위회자라는 게 파면 해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담임의 역할을 지금 잠시 정지해라. 그렇죠. 멈춰라. 거기서 나와라. 이거지 교사 자격을 박탈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교사입니다.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을 미국 FBI에서는 이걸 트레이더라고 하는 별도의 호칭을 불러갖고 관리를 할 정도입니다. 1000개, 100개 정도라면 이건 대단히 큰 상습성이 존재하는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네. 그럼 그 심각한 범죄자가 현직 교사라는 입금이 딱 있는 상태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이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물론 재판 과정이겠습니다만 신상 공개도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비난 여론이 높았었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회원들조차도 단순히 그냥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거 공개하자라는 뭐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해지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게 또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들은 조용히 그냥 침잠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뭐 대부분 국민들께서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교사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파면 해임이 들어가면 소청되고 네. 다시 소송까지 해갖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뭐 경미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다시 이 해임 상태가 이제 회복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에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명단이 나왔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뜻이죠? 아니 교육부나 경찰청이나 본부 같은 데에서 명단을 알고 있으면은 자료가 있다는 건데. 예, 아니 그리고 증거도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이들의 보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만 공동체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법익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방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기관마다 자기 기관 이기주의가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언론에 공개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면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 개인 공개했을 경우에 그분이 나중에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에서는 그런 상례를 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안 났고 또 그리고 치부를 자기 기관의 치부를 다른 것에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 아니면 보낸다는 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쉽지는 않은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도 있다면서요. 이분들 어떻게 됐어요? 경찰들도 지금 한 사람은 구속 수감돼서 재판 중이고요. 예. 한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도 이제 파면이나 해임된 것은 아니고. 예. 그냥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된 상태. 경찰관은 우리가 말하기 뭐한데 예. 그 경기 북부청에 2명 순경이 있습니다. 예. 그 2명이 구속이 됐어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이고 예. 한 사람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고 나머지 세종청에 있는 사람 경사 한 분은 지금 수사 중이고 네. 또 하나 경기 남부청에도 있는데. 많네요. 4명이 제가 이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떻든 간에 말씀하세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그렇게 성범죄를 이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뭐가 좋냐면 구속이나 되고 그러면 일단 파면시킬 수도 있고 확정 판결 안 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이 아니 그 처벌받은 사람이 처벌받게 되면 예. 그 위에 상급자도 징계를 먹어요. 저희는 네. 가차없이 합니다.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직원이 사고를 치게 되면 저도 징계를 먹거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관리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아마 교사하고는 틀릴 거예요. 어떻든 두 사람이 구속됐고 두 사람은 불구속 수사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예,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은 더 엄격하게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 청소년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김은배, 배상훈 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고맙습니다. 여유당님께서 이제 광화문 김 닉네임 상대로 가격 협상이나 물품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로 없겠네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경찰의 날인데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경찰의 날이면은 좀 어떻게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좋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아, 그래요? 네. 날을 지정해가지고 저희 경찰 했던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했던 거에 대해서 영광도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경찰이 실수하는 것도 덮어주고 이렇게 축하해 준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덮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건강한 경찰들에게 그렇죠. 지적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로 위에 무법자라고 불리는 이 전동 킥보드 사고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늘고 있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또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사망사고가 또 이번 주에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아침 그 경기도 판교 한 골목길인데요.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골목에서 나오는 중에 맞은편 골목에서 오는 굴착기 기사가 차가 이렇게 가게 되면 왼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차가 올까 봐서 우측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의 골목에 오는 전동 킥보드 탄 50대 남성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왼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안 본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계셨던 게 이게 탁 틀어버리니까 이제 정면 충돌을 해갖고 이분이 하필 또 헬멧을 안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치셔갖고 크게 다치셔갖고 끝내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게 20-30km를 하더라도 이게 헬멧을 안 쓴 상태에서 머리에 충격받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 위험해요.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크레인, 이게 굴착기 같은 경우가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충 이게 어느 되지만 이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덩치도 크고 워낙에. 그렇죠. 그리고 워낙 킥보드 타고 있는 사람은 작기 때문에 자동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가 났는데 사실 안타깝게 이렇게 이거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타갖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게 되면 뭐 보험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특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금? 지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등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세 이상만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고 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처벌할 수도 있고 한데 보험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험 문제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어떻든 이 법이 지금 현재는 16세 이상의 운전면허가 원자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12월 15일을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13세 이상만 되면 만으로 그러면 운전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화두로 떠오르는 거죠. 규제 완화를 한 거고요. 규제 완화.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을 바꿔서 이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게끔 바꾼 거죠. 그게 이제 12월부터 적용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고등학생이 면허도 없는데 이거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그걸 자동차 보험으로 해 주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특약으로 들어가죠. 무면허 특약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청소년이 사고를 냈으면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처벌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면허는 있어도 보험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 처리 안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그 피해 당한 사람이 내가 무보험차라고 하시잖아요. 상해를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상권 하겠죠. 아니면 내 부모나 누가
무보험창에 사고에 들었다 한다면 그걸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 낸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신청하겠죠.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동 킥보드가 생각외로 속도가 있고 또 다치기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예. 보호 장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호 장구 자체도 헬멧 정도. 헬멧.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부분을 이제 시내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 헬멧을 안 쓰고 다니세요. 예,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게 이제 하면은 그 사고는 어떨 것인가. 그러면 아예 헬멧 정도는 의무사항으로 하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전동 킥보드가 네. 25km 이상은 못 달리게 돼 있고 네. 헬멧을 써야 되고 2인 이상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아마 12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규제가 약해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은 의무적으로 헬멧도 써야 되고 속도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전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전거도 빨리 달리면 25km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피 같은 것이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좀 다르고 또 자전거는 급하게 급발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페달을 밀고 그 힘으로 나가기는 것 때문에 서서히 이게 속도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킥보드는 그냥 갑자기 그냥 속도를 확 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뭐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점들은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사고, 혹시 모를 그 사고에 대한 안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챙겨보는 시기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좀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보호 장구에 대한 장구. 부분이고 예. 전동 킥보드 자체에 속도 제한 장치를 두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은 밟게 되면은 사실은 가속도가 나와서 뭐 최소한 20km, 25km 정도에서 속도가 저절로 줄어들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좀 보완 장치를 안전과 보완 장치를 부착하는 걸 의무로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경찰의 날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